자, 이화여자대학교의 간단한 전형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1강 이화여대의 핵심인 비교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100%로 뽑죠. 뭐 충분히 논술만으로도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가릴 수 있는, 선발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최저 기준이 올해 항상 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에요. 세계 영역 등급합 6, 탐군 한 과목 들어가고요. 스크랜트는 조금 더 높죠. 시험 시간 100분인데 비해서 예시 답안을 보면 상당히 길죠. 물론 예시 답안만큼 그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포 용지로 생각했을 때 딱 한 장 이렇게 쓰는 건데요.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뭐 예시 답안에 비해서는 예시 답안의 한 3분의 2 정도, 한 그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다만 올해 조금 이제 6월 모의고사 평가나 이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어가 조금 어려워서 걱정이 있기는 할 텐데요. 자, 선생님이 말했어. 이화여자대학교의 특징이 뭐야? 논술로 봤을 때 진입장벽이 조금 높아요. 그리고 최저도 센 편이야. 그렇다면 이화여자대학교는 최저 기준을 맞춘다면, 정확히 최저 기준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맞춘다면 일단은 실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최저를 충족한 학생 중에서도 이화여자대학교만의 비교 방식, 이화여자대학교만의 논리 방식, 정확하게 서술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 보면서 정확하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방식으로 수능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비교형 연습하면 오히려 실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훨씬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합격률이 높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하자고요. 자, 이화여제 논제 특징 크게 세 문항인데요. 자, 1번에서는 설명, 비교, 평가, 소문항 2개로 대체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이러한 유형인데 인문 같은 경우는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요. 인문 2는 수리적 사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수리 문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리의 어떤 어려운 공식이나 이런 것을 알아야만 푸는 것은 아니고 수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주 수학을 잘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설명, 적용, 분석, 추론, 비교 등 대체로 논술 유형의 모든 형식이 출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선생님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는 선생님은 그냥 논리형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비교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논술 강의나 이런 걸 들으면 설명은 설명대로, 적용은 적용대로, 분석은 분석대로, 추론은 추론대로 뭐 이렇게 접근법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뭐 물론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논술을 복잡하게 이렇게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사실 논술 자체에 공부하기보다는 뭔가 이런 공식들을 외우는 데 더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복잡한 유형이 나오긴 하지만 논리와 비교형이다. 자, 이화여대는 이화여대만의 비교가 있고 논리형이라는 건 자, 미리 그냥 우리 이 강의에서 할 얘기지만 간단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문장 비교예요. 제시문에 어떤 특정 문장을 따오는 것이 아니라 논제에 맞춰서, 논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맞춰서 어떤 주제나 그 다음에 논지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제시문의 주제와 논지를 뭐에 맞춰서? 논술 문제에 맞춰서 쓰면 돼. 거기에서 그냥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는 거고, 적용하라고 하면 적용하는 거고, 추론하라고, 분석하라고 하면 분석하고, 추론하라고 하면 추론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 방식대로. 그러니까 남동국 쌤이 논리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교형을 제외하고 설명형이나 뭐 적용하세요, 분석하세요, 추론하세요 이런 걸 말하는구나. 자, 이거 자체에 내가 집중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자? 논제가 요구하는 대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문장을 비교하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이화여대 핵심 중의 핵심인 비교형을 가지고 설명하고요. 2강에서는 이런 다양한 논리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대 공략법.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간단히 적어두면 좋아요. 자, 원고지가 아니라 줄글 형태의 답안지고 분량이 조금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고지면 딱
한 칸에 하나씩만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줄글 형식은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편지지 형식에다가 연습을 해야 돼. 글씨가 너무 지나치게 작으면 어때요? 그렇지, 남들보다 많이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시각적으로 거의 이화여대 시험지를 거의 다 채워줘야 돼요. 뭐 물론 다 채우지 않고 합격한 학생들도 있지만 선생님 학교에서 논술반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이화여대는 좀 연습을 많이 시켜요. 자, 채점하는 사람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시험지를 봤는데 내용은 괜찮은데 과도하게 그 시험지의 분량을 못 채웠다거나 이런 부분이 보이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글 형태의 답안지고 분량이 조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글씨의 적절한 글씨 크기,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 보면 자간을 너무 작게, 글자 사이의 간격을 너무 작게 한다거나 아니면 띄어쓰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는 다 손해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고지에 쓰는 거랑은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만의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교형은 거의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꼭 1번에서 출제된 비교가 2번에서 또 출제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만의 비교형 접근법을 꼭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얘는 오늘 시간이 되면 오늘 1강에서 좀 자세히 하고 시간이 조금 모자라면 2강에서 할 텐데, 자, 이화여자대학교 분량이 다소 많다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량이 많으니까 선생님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지. 왜? 논제가 요구하는 답의 내용이 많은 게 아니야. 그냥 논제가 요구하는 답의 내용은 다른 대학이랑 비슷해. 많아야 3가지, 4가지 정도란 말이야. 그런데 분량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은 요약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논술 채점에서 기준이 되는 건 요약보다는 논제의 답이야.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얘가 채점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물론 얘를 못 쓰면 안 되겠지. 하지만 얘는 어떤 분량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논제의 답을 정확히 써줘야 돼. 그래서 논제의 답을 정확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요약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채점에서 감점 요인이 덜하다. 물론 아주 잘 쓰는 학생들이라면 요약까지 잘하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우수한 평가를 받겠지. 그런데 조금은 글쓰기에 자신이 없거나 이런 학생들도 이런 구조로만 정확히 쓰면, 왜냐하면 여기에서 좋은 인상을 받으면 이런 데서 조금 실수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합격생들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글을 아주 잘 쓰는 학생들이, 그리고 긴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쓰기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구성, 그 다음에 간결한 논제의 답, 그 다음에 요약의 방식으로 구성하고 글을 써달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왜? 채점자들은 뭘 읽고 싶어 하니까 논제의 답을 먼저 읽고 싶어 하지 요약을 읽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논술의 의사소통의 과정들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가장 뭐가 빠르다? 그렇지. 분량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래서 대략 한 2000자에서 2500자, 그러니까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원고지로 계산했을 때 요 사이는 한 800자 정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분 정도면 1600에서 한 1800자 정도, 많아야 그 정도 되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조금 많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앞뒤 줄글 형태를 다 채우려면,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채운다? 그렇지. 논제의 답을 길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으로서 채운다라는 거. 그래서 예시 답안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는 1강 비교형입니다. 이화여대 공략법에서 비교는, 자, 이화여자대학교는 경희대학교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경희대학교 유형이 바뀌었는데 이전에 한 2, 3년 전에 그 경희대학교의 비교형과 딱 뭔가 이렇게 양대산맥을 이뤘어.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이화여대는 뭐가 나와? 비교가다. 그런데 이화여대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그런 그 기출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화여대로 공부하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경희대는 이제 정통 비교형이 이제 출제되지 않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게 정통적인 비교형 서술 방식이거든요. 그냥 이 루틴을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화제 파악해. 비교하라는 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울러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문장의 순서야.
화제 파악하고 공통점 쓰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파악해. 그런데 이화여대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이 차이점을 가지고 쓸 때 그렇죠. 입체적인 비교가 필요해요. 그 논제에 따라서는 이제 분량에 따라서 하나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개 이상의 기준점들을 생각해 두는 게 좋아. 그랬을 때 이 차이점은 비교 기준점을 중심으로 서술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주체, 대상, 상황, 목적, 방법, 의도, 정서, 정의, 범위, 성격 이러한 비교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외워두면 좋아요. 좋다기보다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우리가 논술 연습을 아주 많이 하면 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그냥 이런 기준점들이.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야 비교형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화제가 뭐지? 그 다음 뭐? 공통점 써. 그 다음에 차이점을 쓰는데 차이점을 쓸 때는 기준점을 가지고 쓰는데 여러분들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얘를 해결하고 싶으면 요 4개부터 정확히 외우세요. 주대 상목 요 4개. 그치? 어렵지 않죠? 지금도 외울 수 있잖아. 그치? 주대 상목. 그러니까 두 제시문이 주체가 다른가, 대상이 다른가, 상황이 다른가, 또 목적이 다른가. 이 4개를 일단 외워놔요. 그러고 나면 이걸 다 외우면 좋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얘네부터 하나 넣어보는 방식이에요. 가장 좋은 건 뭐라고? 비교형을 자 이런 식으로 외우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면 기준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실전에 가서도. 하지만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또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실전 들어가서 얘네 둘이 주체가 다른가, 대상이 다른가, 상황이 다른가, 목적이 다른가 하나하나 강제적으로 기준점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4개 외웠죠? 확실히 외워놨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점도 떠올라요. 알겠죠? 그래서 주대 상목을 외우고 나머지 기준점들을 외우고 그러면서 강제 기준점이죠. 강제적으로 기준점을 넣어보는 방식이야. 실전 가서 안 보이면. 물론 가장 좋은 경우는 동쌤이 이렇게 말한 방식대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돼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강제 기준점 넣지 않아도 얘네가 나오는데 실전에서 기준점 모르겠어. 하나하나 넣어보는 방식. 이게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의 서술은 좀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차이점의 비교가 그 비교 기준점이 다각화된다라는 건 한 2개 정도를 써줘야 한다는 거야. 물론 분량이 적은 경우에는 하나만 써줘도 되는데 그런데 다만 이거 중요해요. 무리하지 말자고요. 자, 내가 80% 대학 측에서 요구하는 80% 정도의 글을 썼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대학 측에서 요구한 이화여대 100% 기준점 2개 이상 써야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개가 안 나와. 실전 갔는데 그러면 하나만 쓰라고. 그냥 비교해서 80% 그냥 하나만 쓰세요. 나머지 하나를 내가 찾았는데 자, 그러니까 가령 주체는 100% 확실해. 그런데 뭔가 상황은 좀 내가 봐도 약간의 무리가 있어. 약간의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2개 이상 쓰라고 했으니까 2개 이상 써야지 하고 무리하게 넣었어. 그럼 얘는 감점이 엄청 나요.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편하게 읽히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지 뭔가 무리해서 억지 논리를 부리면 걔가 감점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무리하지는 마라. 알겠죠?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논술을 얼마만큼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런 기준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안 나오는 거고 또 최후의 방법으로 갔을 때 이렇게 강제 기준점을 넣어보는 건데 내가 뭔가 논리적인 억지를 부렸을 때는 감점 요인이 훨씬 크다. 이화여대에 합격하는 모든 학생들이 모든 그 인문계에 합격하는 모든 학생들이 기준점을 2개 이상 써서 합격했다? 아니에요. 선생님 경험상으로도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 중에 이화여대 붙은 학생들 해서 그렇게 모두 이렇게 2개씩 정확하게 썼어요 하는 학생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만큼만 써라. 무리하지 말라는 거. 이것도 실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글이 넘치는 글보다는 낫다라는 논술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자, 우리 1강에 이어서 2강 할 텐데요. 1강에서는 비교의 핵심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했고요. 2강에서는 뭐 한다 그랬죠? 그렇죠. 논리형 한다고 했죠. 1강에서 선생님이 간단히 정리해 줬었는데 논리형은 결국은 뭐다? 설명, 비교, 비판, 적용, 추론,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어떤 논제 유형이 있지만 그거에 하나하나 쫓아가지 말고 그냥 단순히 뭐다? 한 문장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문장끼리 비교하는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대 논리형 논제. 평가, 설명, 분석, 비판하는 다양한 유형의 논제입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이 조금씩 강의하면서 조금씩의 디테일은 있기는 해요. 분석하란 얘기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활용하란 얘기고, 그 다음에 비판할 때는 그렇죠. 재심은 안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기도 하고 밖의 내용을 가지고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화여대 비판은 재심은 내의 논리를 가지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량이 요약의 분량이 많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논제의 답을 쓰고 그 논제에 맞게 재심문을 재구성해서 요약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요게 포인트죠. 핵심 논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유형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을 논리형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핵심이냐? 제시문의 핵심 요약, 즉 한 줄로, 가급적 한 줄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그러면 1강과 2강이 연결이 됩니까? 선생님이 비교할 때 문학 제시문 요약할 때 누가 이제 조금 논술스러운 용어를 해볼까요? 논술스러운 용어? 누가는 뭐라 그랬어? 주체잖아. 두 제시문은 누가가 똑같다. 이상하지. 그렇죠? 개념적인 어휘는 아니거든. 물론 뭐 우리말이 뭐라 그럴까요? 뭐 사실 누가나 주체나 같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말이 어떤 논술에서 관습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똑같다. 이상하죠? 주체라고 바꾸는 거야, 이렇게. 논술의 용어로.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라는 거는 대상인데, 이것을 문학에서는 행위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왜 했니? 그거는 어떤 이유, 목적, 의도 등등이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선생님 말 이해되죠? 여기서 이게 선생님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 지금 강의 딱 끊고 1강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강의 핵심 내용들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2강을 들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딱 하나하나씩 다져야 돼. 우리 지금 정말 단기간에 이화여대를 끝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단기간의 핵심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빡빡빡빡 누르고 다음 단계에 올라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다음 계단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래 계단이 흔들려. 그럼 뒤로 넘어지겠죠. 그렇잖아? 내가 올라가려면 그 밑에 계단이 튼튼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시 듣고 온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 대상, 행위. 주체, 대상, 행위,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했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것이 사실 모든 대학에서 통하는 핵심이야. 이게 조금 쉽게 보이는 대학들이 이제 외국어대라든가 이렇게 제시문이 짧고 이런 대학들은 좀 쉽죠. 서강대나 이런 대학들은. 그런데 이화여대는 조금 제시문도 길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요 비문학은 주체 대신에, 그러니까 비문학은 요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학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내가 재구성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문학 제시문 같은 경우들은 문장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를 확실하게 찾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 우리가 문법 조금만 배웠으면 목적어 아니면 필수 부사어가 있죠. 부사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깔끔하고 완벽한 문장으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1강에서는 예시답안 부분보다는 비교 자체를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요약하는 거죠. 이런 큰 요약들이 여러분들의 원고지 안 쓰는구나. 줄글이죠. 여러분들의 논술문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말 좀 부족한 글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큰 요약 조금만 해주면 한 100자에서 150자는 그냥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장 구조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이 한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는 거야? 요약하는 건데, 어떤 논리를 따지는 건데, 다만 제시문이 기니까 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만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항상 뭐부터 써달라? 이것이 평가하라면 평가, 설명하라면 설명, 분석하라면 분석, 비판하라면 비판, 이런 식으로 논제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논제죠. 그 논제의 답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요약해라. 1강이랑 똑같죠? 안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이 요약을 이만큼 해놓고 답 뜩 쓰고 이래버리면 어떻습니까? 읽는 사람은 뭐가 보고 싶은데 이 학생이 논제의 답을 어떻게 찾았지? 그게 빨리 보고 싶은데 계속 요약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상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앞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술도 똑같이 그런 어떤 이야기의 의사소통의 상황 속에 있는 거야. 우리는 논술문을 통해서 누구와? 채점자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점자가 듣고 싶어 하는, 보고 싶어 하는 내용부터 빨리 써달라. 그래서 답과 요약의 구조로 가달라라는 거죠. 적어놨죠? 좋습니다.